여기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 안, 그 명성 높은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일어섭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해 보이네요. 그런데 이 학생, 태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교수가 나타나더니 한마디를 하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버드 캠퍼스를 뒤흔든 이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처음 하버드에 가고 싶다는 꿈을 꿨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망고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맨발로 따뜻한 흙을 밟고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 어머니가 심은 자스민 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마야.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와서벼 수학 좀 도와줘. 저는 벌떡 일어나서 낡은 파란색 반바지에 묻은 흙을 털어냈어요. 들판으로 달려가면서 이웃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었죠. 소박하지만 행복한. 아버지 솜차이는 들판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강한 손으로 낫을 쥐고 황금빛 별을 베고 계셨죠. 저를 보자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봐라 마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작년보다 수학이 더 좋구나. 곧 내가 원하던 새 책들을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며 활짝 웃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 공부를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가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학교에 필요한 건 꼭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별을 베고 묶으면서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리 선생님이 미국 대학들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신나게 말했어요. 하버드라는 곳이 있었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하버드. 그거 참 큰 꿈이구나, 아가야. 저도 언젠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멈추시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마야,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큰 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 저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날 이후로 하버드는 제 목표가 되었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잊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학교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왔어요. 닭들에게 먹이를 주었는데 그들의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아침에 익숙한 노래 같았어요. 어머니 누안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기도 했죠. 보통은 돼지고기를 넣은 쌀죽에 계란 프라이를 곁들인 음식이었어요. 마늘과 고수향이 우리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앞줄에 앉아 배우는 것을 즐겼어요. 교실은 단순했어요. 나무 책상, 칠판, 그리고 몇 개의 벽걸이 포스터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험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장소였어요. 저는 학교가 끝난 후에도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했어요. 그곳은 책장이 몇 개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책을 읽었어요. 사서 라타나 선생님은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셨죠. 제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과학이나 역사책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셨어요. 마야,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꼭 햇빛을 향해 자라는 어린 나무 같구나. 계속 자라렴, 아가야. 집에서는 전기가 자주 나갔기 때문에 촛불을 켜고 공부했어요. 제 남동생 차이는 가끔 제 옆에 앉아서 제가 배우는 것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누나,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 어느 날 밤 차이가 큰 눈을 뜨고 물었어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식은 열쇠와 같아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거든.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생활도 점점 나아졌어요. 아버지의 들판에서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씨앗과 도구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덕에 수확량이 늘어났죠. 결국 우리는 작은 TV와 중고 컴퓨터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컴퓨터를 샀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이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인터넷을 탐험하면서 여러 나라와 문화를 공부했고, 영어를 연습하기 위해 영상을 보거나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눴어요. 하지만 삶이 항상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적게 와서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모두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저는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채소를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하버드에 대한 꿈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들은 제 노력을 알아보시고 장학금 신청과 입학 시험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랜 노력 끝에 커다란 봉투가 집으로 배달되었어요. 봉투를 열 때 제 손이 떨렸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마야 학생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허가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기쁨에 겨워 들판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께 편지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이 순간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웠어요. 하버드는 너무 멀고 우리 작은 마을과는 너무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 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열심히 하고 결심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이 새로운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가족과 마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거예요. 그날 밤 작은 집의 마당에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설렘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 작은 태국 마을에서 하버드까지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고 저는 그 앞에 놓인 미래가 너무나 기대됐어요. 하버드에 처음 도착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캠퍼스는 정말 컸고 오래된 빨간 벽돌 건물들이 동화 속 성처럼 보였어요. 학생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가방에 책을 한가득 담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큰 바다 속에 작은 물고기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기숙사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모든 걸 계속해서 쳐다봤어요. 태국에서 보던 나무들과는 다르게 생긴 나무들이 많았고 공기 냄새도 달랐어요. 향신료 냄새 대신 오래된 책과 신선한 풀냄새가 났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생김새나 옷차림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 기숙사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룸메이트는 뉴욕에서 온 사라라는 친구였는데 정말 빠르게 말해서 가끔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웃는 모습이 따뜻했고 짐을 푸는 걸 도와줬어요. 침대 옆에 가족 사진을 걸어놨는데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까 조금 덜 외로워졌어요. 첫 주 수업은 정말 신나면서도 벅찼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책을 본 적이 없었어요. 도서관은 미로 같았고 끝이 없는 책장들 속에서 2번이나 길을 잃었어요. 교수님들은 말이 너무 빨라서 강의를 다 따라가려면 녹음을 해야 했어요. 매일 밤 강의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새로운 단어나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수업마다 항상 정답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늘 먼저 손을 들고 시험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 그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을까? 저는 한국 학생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경제학 수업에서 제 옆에 앉던 지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는 늘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와 색깔별로 표시한 형광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지수에게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매일 노트를 복습하고 문제를 좀 더 풀어봐 라고 지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한텐 그게 큰일이었어요. 이미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읽을 거리와 숙제를 따라가느라 바쁜데 더 많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학기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수학 수업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이미 모든 공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문제도 너무 빨리 풀었고 저는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느리고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역사 수업에서 중요한 시험을 돌려받았는데 저는 눈이 아플 정도로 교과서를 여러 번 읽으며 공부했었어요. 하지만 제 점수를 보자마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C-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성준이라는 한국 남학생은 어를 받았는지 친구들에게 점수를 자랑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더 잘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화가 났고 그렇게 쉽게 좋은 점수를 받는 성준과 다른 한국 학생들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버드에서 나를 받아준 게 실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날 밤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행복한 척하려고 했지만 아빠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마야, 무슨 일 있니? 아빠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수업이 얼마나 힘든지 항상 뒤처지는 것 같고 한국 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해 보이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요. 아빠는 조용히 제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야,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 기억해야 해. 너는 하버드에 합격할 자격이 충분해.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너 자신을 최고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아빠의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경제학 수업에 들어가자 지수가 친구들과 둘러앉아 한국말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다시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수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면서 마야, 여기 와서 같이 앉아. 라고 불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그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앉자마자 지수는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해줬어요. 그들은 정말 친절했고 저에게 태국에 대해서 물어보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조금 생겼어요.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힘들어도 하버드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자 저는 노트를 펴고 펜을 집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도전할 준비가 됐어요.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한 그룹 전체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숙사방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걸 느끼고 있었죠. 화면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국 태국인에 대한 이민 정책 강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물론 저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은 아니란 걸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건 마지막 결정타였죠. 몇 주째 수업을 따라가느라 애쓰고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은 마치 모든 걸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완벽한 성적, 빈틈없는 발표들. 그들이 너무 완벽해 보이니 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벌렁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평소엔 멋지게만 느껴졌던 하버드 기숙사방이 갑자기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집이 그리웠어요. 우리 마을의 단순함이 그리웠어요. 거기서는 이론을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불가능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농작물의 질로 성공이 결정됐거든요. 다음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존슨 교수님이 국제무역정책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앞에 앉은 성준이랑 그의 친구들한테만 가 있었어요. 그들의 펜은 완벽한 리듬으로 노트를 적고 있었죠. 마치 로봇처럼 학문적 완벽함을 위해 프로그램된 것 같았어요. 강의실을 나가면서 성준이 서울에서의 인턴십 기회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뭔가 속에서 끊어졌어요. 참 좋겠다. 제가 성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성준이 돌아보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여기서 멈췄어야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야 했는데 그만 말이 나와버렸어요. 말했잖아. 참 좋겠다고. 모든 게 다 은쟁반에 올려져서 주어지니까.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겠지. 성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쌓여있던 좌절감과 자존감에 상처가 터져나왔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 너랑 내 친구들 항상 반에서 최고잖아. 그런데 이제 너희 나라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희 나라에 가는 것조차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불공평해. 작은 무리가 우리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얼굴엔 놀람이, 또 다른 얼굴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성준은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마야, 난 이해가 안 돼. 우리도 여기서 다른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이민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눈에 성준은 그저 적으로 보였어요. 저를 막고 있는 모든 걸 상징하는 적이었죠. 웃기지 마. 모르는 척하지 말고. 너희 다들 분명히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겠지. 아무도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너희 나라? 그냥 인종차별이야. 그게 다야. 말을 뱉자마자 이미 너무 멀리 나가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성준의 얼굴은 단단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분노를 봤어요. 너 나랑 내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임수를 쓴다고? 그건 심각한 말이야, 마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해야 해. 다른 학생들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인도 여자애가 나섰어요. 마야, 그건 너무 불공평해. 한국 학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 우리 모두 그렇잖아. 근거 없이 사람을 비난할 순 없어. 도서관에서 자주 보던 브라질 남자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나라 전체를 일반화하는 건 좀 아니지.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자존심이 저를 물러나지 못하게 했어요. 뭐 어차피 너희끼리 다 뭉쳐있잖아. 제가 투덜거리면서 무리를 해치고 지나갔어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나는데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더 나쁜 건 저조차 몰랐던 제 안의 추악한 면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화내고 질투하면서 제 자신의 불안감을 남한테 풀어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눈물이 흘렀어요. 하버드에 왔을 때는 큰 꿈을 안고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이 세상이 너무 낯설었고 저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폭발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제가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결과들을 가져올 거였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피하려고만 했던 진실들을 마주하게 만들 거였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작은 태국 마을에서 힘든 일도 성실하게 해내고 친절함을 믿으며 교육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던 그 소녀로 말이에요. 눈을 감으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 길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한국인 학생인 성준이랑 크게 싸우고 나서 마치 모든 사람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제 뒤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도서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말소리를 멈췄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어느 날 점심 먹으려고 기숙사에서 나가는데 성준이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배가 뒤집히는 것 같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마야, 얘기 좀 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릴까봐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캠퍼스에 있는 큰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앉았어요. 위에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날씨는 너무 좋았지만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성준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말했어요. 마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러고는 태블릿을 꺼내 폴더를 열었어요. 내 작업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짐작은 갔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성준의 화면을 들여다보니 속이 메스꺼워지더라고요. 시험지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제 시험지랑 다른 사람의 시험지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대로 가져온 문장들이 하이라이트된 제 에세이 스크린샷도 있었어요. 이게 뭐야? 라고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였어요. 성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마야, 너 시험 볼 때 다른 사람 답지를 보는 걸 우리가 봤어. 그리고 이 에세이들. 내가 쓴 게 아니지? 목이 메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정하고 싶고 성준에게 이런 얘기를 꺼낸 거에 화를 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너무 큰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실패할까봐, 그리고 고향에 있는 가족을 실망시킬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요. 옆자리 사람의 답지를 힐끔 보고 인터넷에서 한 문장 정도를 복사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게 점점 더 커지고 더 심각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간신히 물었어요. 성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학과에서 이 문제를 학사행정팀에 보고할 거야. 더 이상 이렇게 둘 순 없어.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평하잖아. 땅이 발밑에서 꺼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제발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러지 마. 정말 멈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성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마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이게 옳은 일이야. 성준이 떠나고 저는 참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그 뒤로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학장님과 면담을 해야 했고 제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가 한 행동에 대한 변명은 없었죠. 결국 저는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그 말은 이제 큰일 났다는 뜻이었고 앞으로 엄청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하버드에서 퇴학당할 수도 있대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곧 모두가 제가 한 일을 알게 됐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업에서 아무도 제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고 프로젝트에서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태국에 있는 가족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이 기회를 주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제가 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저지른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이제 이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야 했죠.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눈빛과 판단하는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끔 밤늦게 캠퍼스를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아무도 없어서 텅 빈 건물들과 조용한 길들이 오히려 저를 덜 외롭게 해줬어요. 어느 날 혼자 식당에 앉아 음식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몇몇 학생들이 주말에 열리는 파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웃으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때서야 저는 그 모든 게 얼마나 그리운지 깨달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소속감을 느끼는 그 기분이요. 그제야 진짜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실감했어요. 단순히 평판이나 수업 성적만이 아니라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감 때문에 엉망진창인 선택들을 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방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불쌍하게만 여길 순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곱씹어보다가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상담사한테 얘기해보든지 아니면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가족에게 사실을 말하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하늘을 보니까 노을이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솔직해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실수를 마주하고 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완전히 길을 잃고 혼자라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제가 부정행위를 한 게 들통나고 학사 경고까지 받았어요. 반 친구들도 더 이상 저랑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항상 저를 위해 줄 한 사람,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아빠.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 정말 망쳤어요. 저 여기 하버드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마야, 깊이 숨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그래서 저는 다 털어놨어요. 한국인 학생들을 따라잡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화가 나서 모진 말을 한 것들. 그리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던 것까지요. 아빠가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마야,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논에서 계속 쌀농사가 잘 안 됐던 거 기억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아빠는 저를 보지 못했지만요. 응, 기억나. 그때 아빠가 엄청 걱정하셨잖아요. 맞아, 아빠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지.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 우리 마을에 왔었잖아. 그 사람들이 가뭄에도 잘 자라는 새로운 쌀 종자를 가져오고 물을 절약하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가르쳐줬단다. 저는 어디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새로운 종자와 농업 기술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 아빠가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쌀을 재배할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너를 학교에 보내고 나중에는 하버드까지 보낼 수 있었던 거야. 저는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기회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도로 기억나니? 우리 마을에서 큰 도시로 가는 길 말이야. 응, 제가 대답했어요. 그 도로 덕분에 우리가 쌀을 팔러 가는 게 훨씬 쉬워졌잖아요. 맞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 도로도 한국 회사가 지었단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농부들이 덕을 봤지. 덕분에 쌀을 더 빨리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었고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단다. 저는 이제야 조금씩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우리 가족과 마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깨닫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줄게. 아빠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작년에 엄마가 무릎 크게 다쳤을 때 기억나니?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엄마 치료받으러 한국에 갔었잖아요. 맞아, 아빠가 말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단다. 우리가 태국 사람이라서 차별받을까봐 말이야. 그런데 마야, 내가 병원에서 받은 친절과 배려는 정말 놀라웠어. 아빠는 엄마의 무릎을 만지지도 않고 특별한 기계로 검사했던 것과 수술을 도와주는 로봇 덕분에 수술이 더 안전하고 빨리 끝났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심지어 집에 돌아와서도 의사들이 화상통화를 통해 엄마의 회복 과정을 계속 지켜봐줬대요. 너희 엄마가 지금 이렇게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것도 다 그 한국 의사들과 그들의 놀라운 기술 덕분이야.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빠 말씀을 곱씹었어요. 하버드에서 한국 학생들과 경쟁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좋은 일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마야, 아빠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야.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좋거나 나쁘진 않아. 한국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태국도 다른 나라를 도운 적이 있을 거야. 내가 힘들다고 해서 화내는 건 이해하지만 나라 뒤에는 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기억해. 그 사람들은 친절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제 행동에 부끄러움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에 감사함도 느꼈어요.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 제가 물었어요. 먼저 솔직해져야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 그리고 한국 학생들에게 화내기보다는 그들한테서 뭔가 배워보려고 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치는 성적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 전화를 끊고 나니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덜어진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어요. 아빠의 지혜 덕분에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경쟁보다 협력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진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 길을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사과하고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 왔어요. 하버드에서의 제 여정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빠의 말이 마치 벽돌 한 무더기가 저한테 떨어진 것처럼 크게 다가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아빠가 한 말들이 하나하나 제 안에 스며들도록 했어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처럼 이제서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고향에 있는 농장을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매년 여름마다 바싹 말라버리던 밭이 이제는 1년 내내 푸르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빠가 말하길 그건 한국에서 온 특별한 씨앗 덕분이라더라고요. 그 씨앗은 가뭄에도 잘 견딜 수 있대요. 그리고 시간을 엄청 절약해주는 세관계 시스템도 한국에서 온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 난 도로도 생각났어요. 그 도로가 생겼을 때 모두가 얼마나 신나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는 우리 마을이 더 이상 외딴 곳처럼 고립되지 않았어요. 농부들은 도시로 작물을 팔러 갈 수 있고 우리도 필요한 물자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게 한국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건 엄마의 무릎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거의 걷지도 못했던 걸 제가 거의 잊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모두 걱정이 많았죠. 우리 동네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엄마를 도와줄 수 없었지만 한국의 의사들은 가능했어요. 로봇을 사용한 수술이라니 믿을 수 있나요? 그들이 단순히 수술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수술 후에도 엄마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먼 곳에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줬죠.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한국은 저의 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년간 저희 가족,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들을 욕하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나쁜 말을 했던 거예요. 성준이에게 소리쳤을 때 그가 얼마나 상처받고 혼란스러워 보였는지도 생각났어요. 이제야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는 아마 제가 얼마나 부당하게 굴고 있는지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맞았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았지만 두려웠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다음날 저는 성준이를 찾아갔어요. 성준아, 제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성준이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도서관의 한적한 곳을 찾았죠. 정말 미안해, 제가 갑자기 털어놨어요.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너나 한국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됐어. 그냥 내 자신이 너무 안 좋게 느껴져서 그걸 너한테 풀어버린 것 같아.
정말 불공평했어. 성준이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마야. 그 말 정말 큰 의미가 있어.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놔야 했거든요. 더 있어. 제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면서 말했어요. 너 부정행위 얘기한 거 맞아. 나 했어. 따라잡고 싶다는 마음에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학교에 모든 걸 말할 거야. 성준이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소리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야.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했어요. 학교에서 저를 유예 조치해 두었고 몇몇 시험은 다시 봐야 했어요. 힘들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죄책감도 없었으니까요. 또한 저는 한국 학생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나라, 가족 그리고 꿈에 대해 물어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잘 해내고 싶고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점점 흥미가 생겼어요. 그들은 기술, 의학, 농업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버드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많은 좋은 것을 태국에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졸업식이 다가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제 개인적인 성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리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죠. 졸업장을 받으러 무대에 올라갈 때 관중 속에서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보였죠. 하지만 저도 그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을 가지는 것.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태국과 한국을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할 때 모두가 이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분노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화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금의 친절함과 호기심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길을 찾으려 애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함께 연결되는 것일 수 있어요.